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바람입니다. 오늘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가운데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이 왜 붕괴의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롬은 산업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사회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어떤 실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사회 구조에서 형성된 정신이 사랑의 왜곡과 다양한 병리적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찰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론편에서는 인간이 분리의 불안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식으로서 능동적 사랑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그 논의를 사회 구조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롬이 제시하는 여러 병리적 사랑의 형태는 단순한 이론적 설명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 역시 이 내용을 통해 많은 부분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프롬의 사유를 따라가며 사랑과 인간 존재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위기. 서양 현대 문화에서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서양 문화의 사회 구조와 이러한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한 정신이 사랑의 발달에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묻는 셈이다. 누구든지 사랑이 비교적 희귀한 현상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비 사랑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프롬은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은 흔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드문 현상으로 관찰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비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랑의 붕괴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간은 점차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변화합니다. 첫째, 철저한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상품화됩니다. 생명 없는 사물이 살아있는 인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둘째, 자본은 집중되고 중앙 집권화됩니다. 노동운동이 발달하면서 노동자의 권익도 조직화되고 개별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나설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주도권은 개인에게서 조직으로 옮겨지면서 개인의 힘은 약화되고 조직이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셋째, 노동은 극단적으로 분업화되어 인간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능적 부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간은 자신, 타인, 자연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사회가 원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개성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을 지탱해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소외된 인간과 소비문화. 현대인은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문화는 이러한 소외를 은폐하는 완화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규격화된 오락, 대량 소비, 반복되는 자극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적 공허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사회상은 올더스 레너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바 있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의 인간은 잘 먹고 잘 살며 성적 만족도 얻지만 자아가 없고 피상적인 접촉 이외의 타인과의 접촉도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감정을 가질 때 공동체는 비틀거린다. 오늘 즐길 수 있는 일을 내일로 연기하지 말라.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묘사하면서 소비를 통한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즐기고 만족스럽게 소비하는 데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영원히 기대하고 영원히 실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성격도 교환하고 받아들이고 싸게 팔아버리고 소비하는 데 적합하게 바뀌어 버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행복은 소비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비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망합니다. 결국 인간의 성격 자체가 교환과 소비에 적합하도록 재구성됩니다. 멋진 신세계는 인간의 욕망 구조를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없이 소비하면서도 결코 충족되지 못한 채 다시 갈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소비 능력을 행복의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고 타인의 소비를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비교와 결핍의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의 소비를 통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을 뿐 아니라 미래의 행복조차 지속적인 소비 능력에 의해 보장된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가 중단되면 행복도 중단된다는 암묵적 전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변화와 사랑의 오해. 결혼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결혼은 원활하게 기능하는 팀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사랑의 관계라기보다 협력적 조직 관계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핵심적 관계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결혼에서의 사랑의 목표는 더 이상 성장이나 합일이 아니라 참아낼 수 없는 고독으로부터의 피난에 가깝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결혼에서 팀워크나 기능적 협력에 강조점을 두는 관점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성적 만족이 행복한 결혼의 핵심 조건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롬은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며 사랑이 성적 만족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성적 행복이 사랑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랑이 먼저 존재할 때 비로소 성적 관계도 인간적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관점은 중요한 대비를 이룹니다. 프로이트는 본능적 욕구의 충분한 충족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롬은 이러한 가설이 실제 인간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프롬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사상이 널리 수용된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정신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사회는 절약의 윤리에서 벗어나 소비와 만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간을 사회 구조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소비가 강조되었고 욕구 충족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이 욕구 충족을 중심에 둔 프로이트의 이론과 상호 공명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에 대한 다른 관점. 여기서 설리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랑과 성욕을 구별하고 친밀감을 상호 적응적 관계로 정의합니다. 설리반의 개념에서 사랑과 친밀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친밀감은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상황의 어떤 유형으로서 개인적 가치의 모든 구성 요소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개인적 가치의 확인에는 내가 제휴 즉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필요하다. 제휴라는 말은 점점 더 동일해지는, 다시 말하면 더욱더 가까워지는 상호 만족 추구에 있어서, 그리고 점점 더 유사해가는 안전성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표명한 욕구에 대해 명백히 정식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설리반에 따르면 친밀감이란 다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상대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욕구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며 서로의 개인적 가치를 확인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나의 행동 방식을 조절하는 능동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그가 원하는 방식을 파악하여 내 행동을 그에 맞추는 것입니다. 설리반이 상대방의 욕구를 나의 욕구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 프롬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롬이 강조하는 능동적 사랑은 생명력의 표현과 내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서로만 바라보고 상대의 욕구에 나를 적응시키는 팀워크는 단지 관계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기술적 협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사랑의 유형. 현대 사회의 사랑은 여러 병리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유아적 의존 사랑.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인간은 먼저 사랑받는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점차 스스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동적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발달 단계에 고착된 인간은 사랑을 자신이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 할 행운이나 권리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연인이나 배우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돌보고 이해하며 찬탄해줄 어머니적 존재로 기대합니다. 스스로 무력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때 상대가 모성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결점이나 책임 회피적 태도까지 조건 없이 수용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의 사회적 성취 욕구 역시 자기 실현의 표현이라기보다 인정받고 보호받고자 하는 유아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거나 독립적 관심을 보일 때 마치 어머니를 빼앗긴 아이와 같은 불안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다가와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욕구는 주변화되고 오직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보호받는가가 관계의 중심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발달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랑은 상호적 결합이 아니라 보호와 의존을 향한 회귀적 욕망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안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심리적 후퇴로 기능하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무조건적 보호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자립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한 태도, 그리고 이성과 규범에 기반한 사랑의 능력을 발달시킬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권위 의존 사랑. 아버지적 사랑의 구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지만 그 사랑은 조건적 성격을 지닙니다. 즉, 아들의 행동이 기대에 부합할 때는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고 기대에서 벗어날 때는 비판과 꾸중이 뒤따릅니다. 이처럼 사랑이 승인과 평가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애정은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아들은 아버지의 요구에 부응할 때 안정감과 자기 가치를 경험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사랑을 상실했다는 감각과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권위에 대한 강한 의존과 승인 추구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이 유형의 인간은 사회적 영역에서는 규범과 기대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경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인간관계,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상호적 결합이 아니라 권위적 인정 구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독립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중심 구조 속에서 부차적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동등한 합일이 아니라 위계적 질서의 연장선에서 형성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러한 관계 구조가 성숙한 사랑의 능력을 저해하며 자율성과 상호성에 기초한 인간적 결합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우상 숭배적 사랑. 에리히 프롬은 자아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인간일수록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의 의미를 전적으로 의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사랑은 두 존재의 만남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공백을 외부 대상에 의해 보완하려는 시도로 변합니다. 그 결과 개인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투사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도 이러한 과도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망이 발생합니다. 실망은 곧 새로운 이상적 대상을 찾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상화와 좌절의 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적 사랑은 대개 강렬하고 급격하게 시작되며 외형적으로는 깊고 위대한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성숙한 결합이 아니라 충족되지 못한 욕망과 내적 공허가 만들어낸 심리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갈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강렬하고 뜨거울수록 더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자체가 병리적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의 강도가 사랑의 성숙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 결핍과 의존이 과장된 형태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에리히 프롬의 통찰은 사랑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감상적 사랑.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감상적 사랑은 사랑이 실제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표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사랑은 여기서 지금의 타인과 맺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사랑 노래와 같은 매개를 통해 경험되는 대상적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상징적 장면에 투사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스크린 속 연인의 행복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며 감동과 눈물을 경험하지만 실제 관계로 돌아오면 정서적 접촉이 다시 차단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사랑은 체험이 아니라 관람의 형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감상적 사랑은 시간의 차원에서도 추상화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랑을 회상하며 깊은 감동을 느끼거나 미래의 이상적 관계를 상상하며 만족을 얻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랑이 현재의 만남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감상적으로 어린 시절이나 부모에 대해 회상하고 미래에 대해 행복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감상적 사랑 역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는 사랑의 병리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 인물을 현실에서 찾으려 하거나 극적인 사랑의 서사와 현실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현실의 사랑에 실망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은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또한 과거의 뜨거웠던 사랑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며 그 감정을 되살리려 하거나 미래에는 더 완전한 사랑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현재의 관계를 유보하는 태도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처럼 사랑이 실제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환상 혹은 매개된 이미지 속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심리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사랑을 감정의 강도나 서사의 극성으로 판단해 온 우리의 익숙한 기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리히 프롬의 분석은 일상의 경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투사적 사랑.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투사적 사랑은 개인이 자신의 내적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타인의 결함으로 전가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람은 상대의 사소한 결점까지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관계 속에서 지속되면 사랑은 상호 이해의 과정이 아니라 상호 투사의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상대에게 전가할 경우 관계는 개인의 성장과 자기 인식을 촉진하기보다 방어와 비난의 순환 속에 머물게 됩니다. 투사적 메커니즘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성취와 삶을 통해 대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실존적 문제는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궁극적으로 실패를 가져옵니다. 부모는 자녀의 독립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태도를 갖추기 어렵고 자녀 역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데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불행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로 자녀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의 유지가 자녀에게 반드시 유익하다는 명분이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환경이 오히려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직하게 정리하는 선택이 인간이 불행을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책임적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사적 사랑에 대해 읽을 때 제일 공감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사적 사랑이 매우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 문제를 상대에게 투사하려는 태도, 특히 자녀에게 자기 문제를 투사하는 경우를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자식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는 부모의 태도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행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도 나의 잘못을 투사하여 서로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경우는 더욱 자아의 성장이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성찰을 넘어 사회적 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에 대한 오해와 진정한 관계. 어떠한 환경 밑에서든 고통과 슬픔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인 것처럼 그들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투쟁은 어느 쪽 당사자에게도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고 오직 서로 파괴해버리는 것 같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좋은 이유를 찾아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갈등이 사실은 진짜 갈등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갈등은 사소한 또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이고 이러한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명료해지거나 해결될 수 없다. 두 사람 사이의 진짜 갈등, 곧 은폐하거나 투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이 속해 있는 내면적 현실의 같은 차원에서 경험되는 갈등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명료해지고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며 이러한 카타르시스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에서 말한 바를 강조한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갈등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은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사랑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핵심적 불만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사소한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롬은 이러한 현상을 진정한 갈등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방어로 설명합니다. 프롬이 말하는 진짜 갈등은 두 사람이 각자의 실존적 중심에 자리한 가치관, 공포,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상적 마찰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문제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경험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와 공유할 때 갈등은 문제를 명료화하고 감정을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파괴가 아니라 이해의 심화를 가져오며 관계를 보다 성숙한 수준으로 이끕니다. 실존의 핵심으로부터의 만남. 두 사람이 서로 그들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사귈 때, 그러므로 그들이 각기 자신의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랑은 가능하다. 오직 이러한 핵심적 경험에만 인간의 진실이 있고, 오직 여기에만 생기가 있고, 오직 여기에만 사랑의 기반이 있다. 이와 같이 경험되는 사랑은 끊임없는 도전이다. 그것은 휴식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고 일하는 곳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에센스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이요, 각자가 자신들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합일되는 것이다. 사랑의 현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증거가 있을 뿐이다. 곧 관계의 깊이, 관련된 각자의 생기와 힘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인식하게 하는 열매이다. 프롬은 이 대목에서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사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회적 역할이나 표면적 조화에 머무르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존재를 회피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상대와 만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갈등을 제거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을 통해 깊어지는 관계만이 사랑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외모, 남들에게 보여주는 성격, 서로의 비위를 맞추는 기술 같은 것에 중점을 두는 태도는 껍데기를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로 핵심으로부터 사귄다는 의미입니다.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사귄다는 것은 파트너를 내 외로움을 달래줄 도구나 사회적 장식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상대방의 가장 진실한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프롬은 껍데기끼리 만나는 사랑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래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핵심 수준의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진짜 나로서 상대를 마주할 때 비로소 가슴이 뛰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가면을 벗고 갈등까지도 포함한 서로의 진짜 모습을 수용할 때 그 사랑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대목은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성숙하고 능동적인 사랑의 방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능력이라는 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공허함을 경험하는지, 또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적인 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에 대한 우상 숭배적 퇴행 현상.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를 에리히 프롬은 우상 숭배적 퇴행으로 해석합니다. 현대인은 불안과 방향 상실 속에서 확고한 신념이나 삶의 원칙을 세우기보다 성공이라는 외적 목표에 의존하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변화하기보다 보호해줄 권위적 존재를 기다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세의 종교 문화 역시 신을 보호적 존재로 이해했지만 동시에 신의 원칙에 따라 삶을 형성하고 구원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신에 대한 태도는 진지하고 규범적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의 신앙은 물질적 안락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망 속에서 도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종교는 삶 전체를 변형시키는 규범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신앙은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경쟁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심리적 보조 장치로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신의 개념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지시하는 원리라기보다 개인의 성공과 자기 유지에 동원되는 기능적 개념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인의 주요 관심은 자기라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교환하고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는 데 집중되며, 종교 역시 인간의 내적 성숙을 지향하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위안과 정당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형됩니다. 프롬은 이러한 현상을 성숙한 종교적 의식의 발전이 아니라 보호적 권위에 의존하는 보다 원초적인 종교 형태로의 퇴행으로 분석합니다. 에리히 프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인은 만성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성공이라는 외적 목표 외에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기 쉽고, 그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종교 또한 삶을 형성하는 원칙이기보다 불안을 달래기 위한 의존의 수단으로 축소되었고, 때로는 성공을 보장해 준다면 신을 믿어보겠다는 조건부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제 경험을 돌아보며 신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성공을 위해 간절히 신을 찾다가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부정해 버렸던 얄팍한 신앙을 떠올리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하나의 패키지 상품처럼 평가하고 교환하는 관점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으면 그 기준마저 구체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 깊은 답답함과 함께 철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서로를 만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남녀 간의 관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타인을 진실한 모습으로 마주하려는 태도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만남의 방식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갈등과 소외의 실마리를 풀어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와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고, 미래를 전망할 때 인간성의 약화와 관계의 단절이라는 디스토피아적 가능성 또한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외가 심화되고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간, 부부 간의 이해가 단절될 때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에리히 프롬이 강조한 능동적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실천이자 과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